축복하고요. 오늘 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엔타임 강의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주제는 오늘로 이제 마감합니다. 오늘로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 엔타임 주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시간을 마감하다 보니까 오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원래 이건 2강의 내지 3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넓은 범위를 오늘 다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범위는 알렉산더 그 제국 시대부터 그때가 BC 330 오늘 정확한 시기는 6년부터 시작해서 그 마카비 왕조가 이제 멸망하는 시기까지. 그래서 그 마카비 왕조가 멸망하고 이듬의 왕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의 그런 왕조가 시작되는 그 전까지, 실은 여기까지가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마감하는 시기예요. 여기 끝나면 이제 신약 시대가 이어집니다. 원래는 신약 시대까지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현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번 기회에 아마 연대기 성경 하면서 아마 중간 어둠에쯤 돼서 몇 시간을 아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지만은 그래도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20페이지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자주간 여기까지 오늘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는 원래의 그 엔타임 강의로 돌아갑니다. 실은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로 샜어요. 6개월 동안 샜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도움 받았고 또 연대기 성경 그 연구하는데 어떤 길을 찾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대기 성경 때 이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서 광고는 이 시간이 바뀝니다. 요일이 바뀌어서 엔타임 강의는 수요일 날 옮깁니다. 수요일 날 7시 반에 수요일 날 7시 반에 옮기고 그리고 이제 이 금요일 날은 최은영 목사님이 맡아서 하는데 보통 수요일 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했는데 금요일 날 옮기면서 좀 이렇게 훈련 학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훈련 학교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적인 예언적인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티칭이 있을 것이고 절반 정도는 활성화 시간을 갖습니다. 훈련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이 이제 오픈된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진 않고 그 활성화를 하면서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은 몇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몇십 명 안쪽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별도의 시간을 따로 내서 어떤 폐쇄적인 그룹으로 그 사람들만 훈련을 이렇게 더 심화 과정을 거쳐서 최원영 목사님처럼 이렇게 어떻게 공적으로 이렇게 예언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아마 그 금요일 날 몸이 시작되면서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 날 모임도 시간이 7시 반으로 오늘까지는 7시 50분인데 7시 반으로 땡기고 30분 찬양하고 8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뭐 생각도 했긴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금요일 날 좀 기도를 많이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8시부터 하면은 강의가 1시간 이상은 안 될 거니까 한 40분 그 안쪽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활성화 시간 가지면은 한 9시 반 이후에는 아마 기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은 다음에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요 과목들은 영적인 것들을 풀어놓기보다도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식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해서
기도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 옮기고요. 금요일 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널리 광고해 주셔가지고요. 또 요일이 바뀌니까 헷갈리지 않고 잘 이렇게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길 바라고요. 실은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다 오면은 뭐 헷갈릴 것도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오는 분, 금요일 날 그런 것들 찾아오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수요일하고 금요일 모두 7시 반에 모이게 되고 똑같이 30분 동안 경배 찬양하고 8시부터 강의와 활성화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25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알렉산더 제국에서 마카비 왕조까지. 이게 굉장히 좀 긴 스토리예요. 긴 스토리인데 제가 이렇게 좀 함축해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아까 잠깐 봤는데 여기저기 오타가 장난이 아니네요. 감안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밤사이에 이걸 새벽까지 했느라고 정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시간이 좀 쪼달립니다. 쪼달리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 끝나면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에 이 과목 투자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설교 한 서너 편 준비할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았는데 저도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엔타임 강의는 기존의 강의를 좀 보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은 덜 걸릴 것 같고요. 자, 우리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패자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강의를 쭉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제국들에 대해서 쭉 어떤 살펴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이집트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람 왕국, 또 아시리아 왕국,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오늘 이제 알렉산더 제국과 로마 제국은 이번에 못 다룹니다. 이런 제국들을 보면은 다들 제국이 시작되는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제국이 시작되는 어떤 발흥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 제국이 전성기를 이루는 시대가 있고요. 그때마다 이렇게 왕들의 역할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갈 것 같은 제국들도 어느 순간 되면은 급격하게 제국이 몰락을 하면서 다음 제국들이 들어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이 제국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제국들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 우리 입장에 보면은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이스라엘 다루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서 사용하고 또 용도가 다하면은 다시 그들의 악한 열매로 그들이 패망하게 하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했다는 것들을 아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역사는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이 왜 소양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보플라살 왕으로 시작한 이 바벨론 왕국은 신흥 바벨론 왕국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전성기를 이루면서 제국의 반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약 46년 동안에 치리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둘러싼 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그 통치 시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는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었고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사자 주인공인 느부갓네살 때 하나님이 그 시기만 이 바벨론 제국을 아주 강성한 제국을 만들어서 그 용도가 다하니까 급격하게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제국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가 BC 6세기 말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가 이렇게 저물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택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래서 다른 제국에 비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관용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자체가 어쨌든 간에 느부갓네살 왕과는 아주 비교가 되는,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왕권이 온 것을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끔 하죠.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실제적인 귀환의 시기는 536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제1차 바벨론 유수가 시작된 BC 605년부터 정확하게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 거의 3배가량 긴 제국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한 221년인가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221년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가 있었고요. 이때에 1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11명의 왕들의 절반 정도는 그래도 강력한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을 하면서 첫 번째 왕이 고레스 2세죠. 고레스 2세가 첫 번째 제국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는 BC 559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됐어요.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것은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페르시아의 왕국의 20년 동안의 왕이 된 후에 고레스 나이 60살에 이르러서 여기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첫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는 약 10년 가까이 제국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 이제 물려서 왕위를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세우셨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제국에 이어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바로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실은 알렉산더 제국은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알렉산더 제국은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더가 왕으로서 정복 전쟁을 벌인 알렉산더의 제위 기간인 13년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은 알렉산더 제국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의 역사는 알렉산더 제국의 후예들인 바로 왕들이 헬레니즘 문명을 퍼뜨리면서 바로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 제국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말한 이유는 어쨌든 알렉산더가 시작해가지고 알렉산더 시대 때 가장 그 제국의 역사가 가장 강성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BC 336년부터 323년까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통치하면서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강대한 영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잘 보시면은 이 나라들이 다 제국이 되는 것은요, 아주 똑같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 또 아람 왕국, 계속 있었죠. 이전의 제국들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면은 그 제국이 소유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주변의 더 영토들을 합치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국이 후대에 발생하는 제국일수록 영토들이 점점 외연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냥 갑자기 제국이 된 것은 바로 이 바벨론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과 메대 제국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플러스 메대 제국 합치니까 더 외연이 커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짧은 역사 가운데 제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미 앞선 제국들의 모든 그런 기득권을 다 뒤에 따르는 제국들이 다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딤돌처럼 이렇게 밟아서 페르시아 제국도 이렇게 성공했고, 또 알렉산더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렉산더 제국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그의 아버지 필립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부터 시작합니다. 이 필립 2세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와 이 마케도니아가 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서로 이질적인 왕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케도니아가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고, 이 지역을 가리켜서 발칸반도라고 합니다.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이 발칸반도에는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리스라는 나라는 원래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민족의 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끝으로 왔는데, 내려오면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같이 내려오는 그리스 민족 중에 한 무리가 정착하면서 마케도니아 왕국을 형성하고요. 나머지 그리스 민족들이 쭉 내려오면서 곳곳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이런 도시 국가들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도 왕국이었고요. 나머지 나라들도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 국가들을 출발하다가 두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게, 그리스는 정치 체제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민주 정치를 이렇게 세계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리스는 다 도시 국가의 형태였었어요. 한 도시가 국가였죠.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는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처럼 전제 군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달라요. 마케도니아는 왕이 통치하는 왕국의 형태를 갖고 있었으면은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발칸반도의 중남부 지방에 있는 그리스 국가들은 전부 다 왕정이 아니라 도시 국가, 민주 정치를 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여기 모든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오랑캐로 취급했어요. 야만인. 우리랑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우리는 아주 그냥 민주 정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독재, 전제 정치를 피고 있냐. 한마디로 수준이 떨어진다. 여러분, 현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슨 민주국가 어떤 의회 이런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저기 무슨 사우디나 이런데 보면은 약간 수준이 떨어지게 느끼지 않나요? 독재하는 그런 나라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 내지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마케도니아는 우리와는 다른 민족은 같지만은 우리와는 다른 오랑캐다, 야만인이다. 그런 식으로 취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무시당하던 이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 필립 2세는 주변의 국가들을 전부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라키아, 일리리아,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고대 왕국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테살리아 뭐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똑같이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지역과 나라들을 도시 국가들을 전부 다 흡수 통합합니다. 그게 필립 2세가 한 일이었어요. 필립 2세가 이 나라를 다 정복하고 맨 남부에 있는 그리스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필립 2세에 의해서 이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문명이 최초로 통일되어 가지고 한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형성이 되니까 이 필립 2세는 이 고린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연맹을 구축해가지고 이제 이 통합된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정벌하자. 그런 아주 거대한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분열된 그런 도시 국가들이 있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통일이 돼버리면 전부 다 그 다음에 받는 전철이 외부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통일된 나라들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이슈가 없으면 다 전부 다 서로들 내가 잘났대 너가 잘났지 싸움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그 열정을 외부로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왕국이 통일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여지껏 우리가 이 제국들의 역사를 보면서 배워온 어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필립 2세는 아주 거대한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계획만 수립했지 실행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336년 허무하게 어느 날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그런 어떤 성공담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필립 2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릅니다. 2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마케도니아 왕이 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리스 통일의 그 유산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이것도 또 역사적인 교훈인데 이렇게 왕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거대해진 확장된 이 왕국들, 제국들이 왕이 바뀌면은 항상 반복되는 것이 그 속했던 소국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렇죠? 여러분 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미 다 배웠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테베나 뭐 아테네 그리고 뭐 스파르타 같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왕이 되자마자 2년 동안 한 일이 바로 이들 도시 국가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이었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다른 왕들 다 그랬잖아요. 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이 알렉산더는 내치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아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이 반란들을 다 진압했고요. 그리고 아버지 필립 2세가 그리한 것처럼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맹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던 페르시아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334년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정복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왕국은 알렉산더 제국으로 단번에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BC 334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헬레 스폰트 해협이라고 바로 요 해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터키 갔던 데는 여기 이름이 또 자꾸만 까먹는데 보스 예? 생각 안 나요? 아니 보스만이 아니에요. 5글자예요.
예, 맨날 헷갈려요. 거기 유람선 타고 제가 갔는데도 자꾸만 헷갈리는데. 예, 자지간 이 이스탄불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누는 그 해협에 갔었는데 이 해협 말고 그 밑에 있는 해협입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요? 스폰트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해협을 통과해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때까지 여기가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와 3번에 걸친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였죠. 다리우스 3세와 3번에 걸친 전투를 벌입니다. 첫 번째 전투가 여러분 지도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라니쿠스강 전투. 또 두 번째가 이수스 전투. 세 번째가 가우가멜라 전투. 이 전투들은 세계사에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수스 전투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수스 전투의 어떤 그 상황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BC 344년에 첫 번째 전투를 벌이고 333년, 331년 불과 3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BC 331년에 페르시아의 여기 알렉산더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전력을 따지고 보면은요, 알렉산더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게임이 안 됐어요. 군사적인 규모만 해도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적은 규모였음에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는 3년 만에 페르시아를 침몰시킵니다. 어떻게 침몰시켰는가? 두 번째 전투인 이수스 전투의 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자, 이수스 전투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 군대가 적게 잡아서 31만 명, 또 많게 잡으면은 60만 명의 대군을 동원했대요. 여러분 60만 명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육군보다 많잖아요. 육군보다 많은 그 인원을 한 번의 전투에 이수스 전투에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알렉산더 군대는 3만 6천 명의 정예병과 다른 이렇게 부수적인 군대에서 4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4만 명과 60만 명 게임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페르시아 군대의 사상자가 10만 명이 넘었고요. 알렉산더 군대는 겨우 200에서 300명밖에 전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놀랍죠. 그래서 익수스 전투가 세계사 전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 중에 육상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경이로운 대승을 이루는 데는 전술적인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는 굉장히 탁월한 전술가였어요. 필립 2세는 원래 마케도니아에 있다가 마케도니아가 이때 그리스 국가 가운데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리스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필립 2세는 실은 젊었을 때 이 테베라는 곳, 이 테베가 이집트에도 테베가 있죠. 이집트에 테베가 있죠. 물론 생각이 안 나는 거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여기도 테베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리스의 어떤 그 리더십을 테베가 갖고 있었나 봐요. 테베라는 도시 국가가. 근데 당시 리더십은 뭐가 리더십일 것 같아요? 군사력이죠. 당연히 군사력이 리더십인데 이 테베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필립 2세가 젊었을 때 이 테베에 볼모로 잡혀갔었어요. 볼모로 잡혀갔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성공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합니다. 테베에는 당시에 탁월한 어떤 그 양병 그런 정책이 양병술이 발달했었어요. 군대를 양성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약 7년 동안 이 필립 2세는 테베에서 볼모로 잡혀가면서 거기서 보고 배운 바가 많았어요. 어떻게 군사를 훈련시키고 조련시키고 어떻게 전술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가를 볼모로 잡혀가서 아주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마케도니아를 그 전술에 따라서
아주 가장 강한 군대로 훈련시켰고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 발칸반도 전체를 통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는 그 어떤 군사적인 노하우를 아들 알렉산더에게 넘겨줬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바로 이 군사학을 배운 거예요.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필립 2세가 계속해서 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마케도니아를 이 발칸반도를 다 정복하니까 어느 날 13살밖에 안 되는 알렉산더가 그랬대요. 아버지가 다 정복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남겨달라고. 막 그럴 정도로 이 알렉산더는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어떤 정복에 대한 어떤 영웅적인 그런 어떤 기질을 타고났나 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이 아버지로 받은 전술과 더불어서 또 자기에게 있는 타고난 그런 어떤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같이 첨가시켜 가지고 당대의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아주 전술가, 지략가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군사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가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3년 만에 멸망시키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알렉산더 제국이 이 유럽은 물론이고 북아프리카 또 아시아의 여기 인도까지 서인도까지 전부 다 정복하거든요. 아주 광대한 제국을 이렇게 정복하는데 그것도 13년 만에 13년 만에 인더스강까지 정복을 하는데 그런 활동의 배경이 바로 이 탁월한 전략과 전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수전투로 돌아가면은요.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립 1세로부터 그리스 최강의 마케도니아 보병의 중무장 전술을 전수받았는데 그 전술이 바로 여러분 그림에 있는 이겁니다. 팔랑크스. 이걸 보고 이제 팔랑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게 군대의 진이에요. 옛날에 어디 대첩이죠? 이순신 장군이 12명량인가요?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이렇게 왜군 배를 이렇게 격침시킨 게 뭡니까? 하객전 해가지고 학이 날개를 핀 것처럼 쫙 이렇게 해가지고 포를 이용해서 당시에 일본 군대는 외선은 이제 포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소총, 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탁월한 무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걷다가 전략이 이제 추가됐는데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왜군이 화살과 소총이 도달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포를 가지고 적선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가지고 넓게 펴가지고 포위를 짜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적선들을 계속해서 했죠. 그래서 적은 수의 함대를 가지고 다수의 함대를 물리친 것처럼 똑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전술은 이런 거였어요. 길이가 4.2m 되는 긴 창을 가지고요. 맨 앞에 이 보병들이 한 서너 명이 한 사람이 4.2m짜리 긴 창을 들면 어떻게 못 들겠죠? 그래서 서너 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어서 이거를 들고 긴 창을 앞에 쫙 뻗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대열들은 각도를 전부 다 달리 해가지고요. 보세요.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 창들이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아마 이런 전쟁터에서 한번 여러분이 이 군대의 진을 한번 보세요. 들어갈 틈이 없죠. 완전히 긴 창을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올라오게 되면서 완전히 고슴도치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진은 당시 최강의 그런 전술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뒤에 가서 이제 전투에서 막 지고 막 그런 할 때는 이미 이게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이 약점을 간파한 다른 군대들이 이 옆이나 후면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얘가 가장 약한 것이 측면과 후면인데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잘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을 가지고 앞으로 처벅처벅 나가면은 아무리 군대가 수가 많아도 여기를 돌파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막 오는데 갑자기 창이 그냥 딱 하면은 하다가 뒤로 물러다가 그냥 밀고 나가면 계속 찔르고 죽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팔랑크스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4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6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하죠, 알렉산더가. 또 이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알렉산더는 기존의 전술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전술을 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당시에는 보병은 보병끼리, 기병은 기병끼리 서로 같은 보병끼리 기병끼리 싸움 전투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투였는데 이 알렉산더가 최초로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때로는 보병이 기병을 상대하고 때로는 기병이 보병을 상대하는 아주 전술적인 변화를 유연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는 최초의 그런 전술가였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워낙에 변칙적인 전술을 쓰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많은 군대 수에 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속절없이 그냥 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수 전투에서 이 알렉산더는 대성을 거둡니다. 10만 명의 적군을 죽이고 자기는 200~300명의 그런 전사자가 나오지 않은 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불가능한. 당시에 어떤 이 군대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이 전투의 승리로 계속해서 거칠 것 없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다리우스 3세는 도망을 칩니다. 야음을 틈타서 도망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다 버리고요.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다 버리고 그냥 주랭량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내륙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를 쫓지 않습니다. 쫓지 않고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자기가 정복한 이 땅들을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군대를 수비대를 심어놓고 확실하게 제압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동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가 버리고 간 가족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고 선대합니다. 그대로 왕비의 대우를 다 해주고 그렇게 관용 정책을 피면서 계속해서 동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이제 알렉산더가 이렇게 연전연승을 하다 보니까 이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약탈들이 심하게 안 하고 관대한 정책을 포용 정책을 피니까 알렉산더 군대의 속속들이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6,000명의 보병으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군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대군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승 소식을 들은 주변의 조그만 국가들, 아직 정복하지 않은 국가들이 자진해서 와서 속국이 되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두로만큼은 달랐습니다. 두로가 어디죠? 페니키아 왕국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죠. 두로 시돈 유명하죠? 근데 이 두로가 다른 시돈이나 비빌리아나 이런 도시 국가들은 전부 다 항복을 했는데 두로는 끝까지 항전을 결정합니다. 두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리아 시대 때 사네벨이 침입할 때도 5년 동안 버틴 경험이 있고요.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침략에도 13년을 버티다가 느부갓네살이 돌아간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바로 이와 같이 진지가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원래 두로의 그 옛 시가지는 여기 있는데 전술적인 이유로 바로 바다 건너 1km 정도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왕궁을 짓고 시가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여기 건너와야 되잖아요. 건너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성벽은 높이가 40 몇 미터라고 했어요? 5미터. 45미터의 높은 성벽을 쌓기 때문에 바다가 있죠. 또 성벽도 높아가지고 이것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당대의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도 또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뒤쪽에는요, 카르타고를 이미 페니키아가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카르타고가 이 뒤쪽에서 후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만 잘 막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들어와도 두로는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아주 그 결전의 그런 다짐을 합니다. 자, 근데 알렉산더가 어떻게 여기를 정복했냐? 한마디로 불굴의 의지로 집념을 가지고 했는데 바로 여기에 이렇게 이 800m가 되는 곳에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뭐죠? 그 간척지에 바다를 메우는 그 다리처럼 이렇게 흙을 메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이때는 덤프트럭도 없었는데 다 수작업이겠죠. 인력을 동원해서 여기를 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다리를 건설합니다. 매립해가지고. 그리고 무려 7개월 동안 포위에서 공성 그런 전투를 벌여가지고 7개월 만에 두로를 함락합니다. 다른 지역은 함락되면은 다 관용정책을 벌였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자기에게 항전한 그 본보기로 두로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2만 명을 잡아다 포로 노예로 끌고 가게 합니다. 가지고 완전히 두로에게 본보기를 보냈는데 이 두로의 멸망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두로가 이같이 멸망할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두로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두로를 함락시킨 알렉산더가 다음번에 행하는 행선지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팔레스틴을 내려서 이집트를 향합니다. 맨 처음에 소아시아로 가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정복하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최종적인 목표는 이집트였어요. 그 길목에 두로를 공격한 거고 그 두로를 공격한 다음에 내려오면서 어딜 만나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유다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알렉산더 제국을 선대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알렉산더 제국 치하의 이집트 얘기하면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하기 전에 꿈을 꿨다 그랬나요?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이스라엘 제사장 복장을 한 노인이 나와서 자기를 선대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하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알렉산더를 아주 정중히 맞이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꿈에 본 그 장면 그대로. 그래서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파괴도 하지 않고 자기를 선대하는 그 제사장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유대만큼은 보호합니다. 예루살렘만큼은 보호해가지고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집트를 공격하니까 이집트는 전쟁하지도 않고 바로 넘어왔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집트는 페르시아 제국 말기에 그런 어떤 그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이집트의 파라오를 전부 다 페르시아의 왕들이 다 차지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요 뒤에는 알렉산더 제국 시대가 따로 있어요. 이집트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조 자체가 페르시아 왕이 곧 이집트 왕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기에 페르시아 왕들이 아주 혹독한 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면은 지긋지긋 해왔어요. 그런 찰나에 알렉산더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웰컴 투 이집트 해놓고 알렉산더를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집트를 그대로 접수하면서 페르시아 왕들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 것처럼 알렉산더도 이집트의 파라오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는 나일강 하구에 나일강 삼각주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스식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짓고 아주 거기에 그리스 문명을 헬레니즘 문명을 심어 놓습니다. 자, 이집트 원정을 마친 이드메인 BC 331년에 950회를 넘어갑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와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전투라고 했어요? 아까요? 가우가멜라 전투. 이 전투의 승자 역시 알렉산더입니다. 똑같이 다리우스 이 익수수 전투 때와 같이 이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를 전술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번 전투에도 패한 다리우스가 도망갑니다. 내륙 깊숙이 도망가가지고 메대를 지나서 박트리아라는 지방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이 박트리아의 태수가 자기 부하죠. 다리우스 3세를 붙잡아가지고 오히려 다리우스 3세를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왕이 1년 동안에 이 박트리아 태수를 추격해가지고 1년 만에 그를 잡아서 처형시켜가지고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BC 331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동쪽으로 진군해서 BC 327년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박트리아를 넘어서 인더스 강까지 인도의 서쪽인 인더스 강까지 진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도가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죠. 세계 지도는 뭐 당연히 전무했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인도의 겐지스 강이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직 뭐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보다는 지구가 끝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인더스 강을 점령하고 나니까 거기까지 진출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얼마 안 가서 겐지스 강이 있다 얘기 들었어요. 인도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좋았어요. 좀 있으면 자기가 세계의 끝까지 점령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겐지스까지 진격을 하자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부하들은 이미 오랜 그 전투 기간 동안에 지칠 때도 지쳤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렉산더는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마케도니아로 돌아오는 과정에 326년에 바벨론 지역에 머무르는데 거기서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이 알렉산더가 겨우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여러분도 모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돼가지고 알렉산더 제국의 1차적인 운명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간의 그런 어떤 역사들을 표로 이렇게 그린 게 원래는 제가 이거 다 이렇게 제가 직접 그려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복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까지 그간에 있었던 어떤 연대기를 쭉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설명한 거를 여기는 잘 설명 안 했지만 연대기를 쭉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알렉산더의 후예들이에요.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습니까? 32살의 나이에 죽죠. 32세에 죽다 보니까 변변한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아직 왕비의 뱃속에는 임신한 아기가 있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그 전 강의에서 쭉 했어요. 거기에 참조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 사후에 이 알렉산더 제국은 굉장히 큰 혼란의 시대를 겪습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아주 쟁쟁한 부하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부하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7명의 장군들이 이 제국들을 나눠 가지면서 내가 이쪽의 왕이다, 이쪽의 왕이다 하면서 서로 제국들을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적자 생존의 그런 어떤 과정을 겪은 다음에 나중에는 세계의 왕국으로 재편됩니다. 그게 바로 원래 본국인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안티오코스 왕조, 그리고 이집트를 지배하는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소아시아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하는 셀루코스 왕조, 이 세 개의 왕조로 재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아주 거의 1세기 가까운 시기가 지나서 이게 이렇게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헬레니즘 제국 시대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갑자기 여러분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렉산더 제국의 이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칼라별로 이렇게 그 알렉산더 후예의 왕들, 나라의 그런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이 여기인데 여길 누가 지배한다고요? 셀루코스 왕조. 중간사 시대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셀루코스 왕조가 이 소아시아와 이쪽 메소포타미아적 아시아까지 다 지배하게 됩니다. 95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알렉산더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변의 어떤 주변 환경을, 배경을 공부한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은 이 헬레니즘 시대에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알렉산더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았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첫 번째 1세기는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어디에 근거지 줬다고요? 이집트. 그리고 그 다음에 1세기는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똑같아요. 어느 시대는 똑같아요. 옛날에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집트와 바벨론, 이집트와 페르시아 시대처럼 항상 중간에 껴있는 이 팔레스틴은 두 남쪽 세력과 북쪽 세력에 서로 교차되는 지배를 받았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셀루코스 왕조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 팔레스틴을 지배했습니다. 첫 번째 지배한 것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언제부터냐? 301년부터, BC 301년부터 BC 198년까지 바니아스 전투.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명은 바니아스, 나중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로마 시대에 개편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 위쪽에 있는, 거기에 전투에서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코스 왕조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때부터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가 끝나고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는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몇십 년밖에 안 되죠.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봅시다. 프톨레미 왕조의 시조는 프톨레미 1세입니다. 여러분이 1세, 2세, 3세 쭉 나가죠. 당시에는 1세, 2세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냥 프톨레미라고 불렀어요. 뒤에 역사가가 왕의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1세, 2세 나눈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프톨레미 왕조의 창시자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에 유력한 사람의 이름이 프톨레미였어요. 그리스 말로 프톨레미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우스가 그 왕조의 지배자였어요. 프톨레미 왕조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BC 312년에 가자지구 전투,
가사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예,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미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프톨레미 1세는 유대인 포로들을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활동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이게 피난처의 역할도 많이 하고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입니다. 프톨레미 1세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프톨레미 2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2세는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신분을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더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오늘날도 유명한 바로 그 70인역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2세는 굉장히 문화 정책을 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고레스와 같은 아니면 알렉산더와 같은 관영 정책을 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밖에 못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외에 이렇게 번역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는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70명의 대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 성경, 그리스어로 번역합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고요. 그 70인역이 오늘날 이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 사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프톨레미 2세가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서 했지만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그 시대의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맨 뒤에 마지막 줄, 첫 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 제국으로 시작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까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또 페르시아는 포로에서 귀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라면 이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그런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다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톨레미 3세를 건너뛰어서 프톨레미 4세 시대에 이르러서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침공이 있습니다. 이 셀루커스 그 왕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인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첫 번째 1차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4세는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항상 이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코스 왕족은 같은 그리스 뿌리를 갖고 있어도 계속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특별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각축정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셀루코스 왕조가 그리스 여기 프톨레미 왕조에 속한 이 팔레스타인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프톨레미 왕조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알렉산더가 옛날에 그리한 것처럼 자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 4세가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뭘 했냐면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지성소에 과연 뭐가 있을까? 여러분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온몸이 마비가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푹 쓰러지죠. 그래서 결국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 4세는
이것을 수치와 치욕으로 생각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면서 그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그 원한을 가져가지고 그 프톨레미 2세 때 프톨레미 2세가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대한 관용 정책, 특혜 정책을 했던 모든 권한을 다 철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 때문에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 4세 치하의 유대인들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난의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프톨레미 5세가 등극하면서 또다시 안티오코스 3세가,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또다시 이제 팔레스틴 지역을 공격해 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 3세를 지지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프톨레미 4세가 자기 동족들에게 알렉산드리아 한 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원한을 품었죠. 그래서 자진해서 안티오코스 3세의 지지자가 되어서 프톨레미 군대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니아스 전투에서 안티오코스 3세는 프톨레미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198년이고 이때부터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은 셀루쿠스 왕조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는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참 고맙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를 도와가지고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의 수건이던 팔레스틴 지역을 무려 100년 만에 이렇게 조상 때부터 이렇게 차지했던 땅을 차지하니까 거기에 일조를 한 유대인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배려로 보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배려들을 쭉 하죠. 기억부터 시작해서 미움까지 수많은 게 5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을 위해서 3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고요. 일반 부가금도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또 성전의 제사장들은 모두 면세 혜택을 줘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까지 이 모든 것을 확대 적용합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짓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보조금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통치기와 프톨레미 통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던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자, 이런 것을 공포하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안티코스 대왕 만세! 외쳤겠죠?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안티코스 대왕 만세 해가지고 너무 열광을 합니다.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해요. 선호도가 99.9%까지 쫙 인기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잠시. 안티코스 3세는 일이 했어요. 근데 안티코스 3세의 마음과는 달리 국제 정세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때 당시에 이때가 이미 BC 3세기잖아요. 이미 로마는 조금씩 국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옆에 그냥 일반적인 작은 왕국이었던 로마가 도시국이었던 로마가 그 사이에 점점 몸집을 불리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팀인가 마케도니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제국의 3명의 후예 중에 하나인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로마가 접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만 남은 거죠. 안티오코스 왕조가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 로마가 갑자기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에 센 놈끼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적수는 프톨레미 왕조는 이미 시들시들해졌고 셀루커스 왕조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로마와 셀루커스 왕조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에 로마와 전투를 벌여가지고 안티오코스 3세가 아주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안티오코스 3세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속했던 그런 영토들을 잃어버리고요. 더욱이 전쟁 배상금을 물어냅니다. 갑자기 빚이 늘어났어요. 당시에 5,000달란트.
요즘 그 시세로 따지면 3천만 불. 3천만이면 만불이면 얼마입니까? 300억입니까? 아니 3천만 불? 300억인가요? 아니죠. 더 되나? 300억 같아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전쟁 배상금을 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굴욕적인 조약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어떻게 해요? 이전과 같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에게 주었던 특혜를 유지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 과정에 안티오코스 3세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지나쳤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성전을 이렇게 약탈하다가 거기 주민들한테 몰매 맞아 죽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그리고 나서 안티오코스의 3세의 아들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이 셀루쿠스 4세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빚만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형은 아주 그냥 대단해 보이는데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부동 다 있는데 실은 다 빚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 셀루쿠스 4세가 안티오코스 3세부터 물려받은 것이 다 그래요. 땅덩어리는 굉장히 넘는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에 갚아야 될 배상금 5천 달란트 이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갚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로마가 안 갚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게 됩니다. 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도 안티오코스 3세에 빼앗겼던 이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호시탐탐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4세는 그러던 중에 그 유대에 있는 성전의 이 돈들을 차지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때마침 성전의 대제사장 이름을 제가 여기 했죠. 오니아스 3세가 성전에 있는 돈을 공금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상시는 넘어가겠는데 반대파가 이것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셀루쿠스 4세에게 밀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셀루쿠스 4세는 그 성전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오니아스 3세는 자기는 잘못 없습니다. 이건 무고입니다 하면서 이 셀루쿠스 4세가 있는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자기를 변증하려고 하는 순간에 셀루쿠스 4세가 그때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4세에 이어서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코스 3세의 또 다른 아들인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고자 국가를 통일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뭘 했냐면 강력한 헬레니즘 문명을 자기가 점령한 자기의 제국안에 자꾸만 심게 합니다.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 바로 유대 땅에서 성전을 회파시킨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제가 엔타임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죠.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여기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각 점령지에 있는 종교나 문화들을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안티오코스 4세에 이르러서 그것들을 다 불허하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스 신 중에서 왕이 누구죠?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웁니다. 성전을 회파시키고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우스 신의 동상을 세운 거예요. 상을 딱 세우고 성전을 전부 다 회파시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외경인 이 마카비서
마카비 일서에는요,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55페이지 보세요. 45페이지, 45절부터. 마카비 일서 45절부터 50절까지.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는 그때의 장면을 이 마카비서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회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이 애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심각한 그런 유대인을 모독하고 또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회파시키는 아주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배한 동안에 유대 땅에서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셀리코스 왕조의 왕조라면 이제 유대인들은 지긋지긋하겠죠. 안티오쿠스 3세 때만 해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같은 안티오쿠스 이름을 가진 이 4세 때 이뤄서 유대의 상황은 너무 심각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행한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여호와 신앙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고 성전을 회파시켰습니다. 거기 돼지를 잡아가 돼지피를 뿌리고요. 일부러 유대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대신에 헬레니즘 그 신앙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마카파식 이 종교 정책은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을 초래했고요. 이 결과 이때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하시딤이라는 뜻은 경건주의자라는 뜻인데 이 하시딤으로부터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딤으로부터 에세네파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한탄했던 그나마 어떤 제대로 신앙을 유지하고자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하시딤이라는 그룹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운동을 일으킵니다. 또 때마침 이때 역사가 나온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유대 외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북 쪽에 떨어진 모덴이라는 아마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지명과 연결되겠지만은 이때는 이미 지명이 많이 바뀌었어요. 헬레니즘 시대에 가면서 옛 지명은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명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정확하게 시간이 없어서 옛 지명이 어딘지 제가 파악 못했어요. 아마 이 베냐민 산지 쪽이 어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덴에 하스모니안 가문에 속한 제사장 마따디아가 있었습니다. 마따디아까지는 기억 못할지라도 그 뒤에 나오는 아들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가 있는데 마따디아에게는 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요한, 시몬, 유다, 엘리아살, 요나단. 이 5명의 이 마따디아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가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시대 때 4세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강제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철폐시키고 그 그리스 신앙을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도입시키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전국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 단일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켜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11장, 7장에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 2사장에도 바로 이때 장면을 묘사하면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관리가 이 모덴 지역에 가서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이때 이제 이 지역의 제사장이 마따디아였어요. 그래서 이 관리는
최고의 연장자인 마따디아를 동원해서 이교식의 제사를 드리는데 본을 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마따디아가 허락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따디아가 이미 나이가 꽤 됐지만은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관리가 죽으니까 보복이 두려운 마따디아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하면은 그 지방의 수도인 누따와 반대편이 고프나 산지. 이미 지명이 다 바뀌었어요. 이 시대는요. 이 고프나 산지로 옛날 뭐 베토른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지명인데 루따가 여기에 사령부가 있었어요. 루따에 셀루쿠스 왕조의 사령부가 있었고 여기가 모디안이었는데 여기서 반대로 고프나 산지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하시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이쪽으로 이미 도망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이렇게 피난 도망자가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카비 가문과 하스모니안 가문과 하시딤이 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대셀루쿠스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항일 투쟁처럼 항셀루쿠스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투쟁이 벌어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마따디아가 노령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셋째 아들인 유다가 지도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유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망치예요. 그래서 그 망치를 가리켜서 마카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카비가 별명이에요. 유다 마카비, 망치 유다. 왜냐면은 하도 잘 싸워가지고 망치로 적군을 막 내리친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그쵸 김재기 성도님 한참 께 우리 저는 잘 안 싸웠는데 여러분 혹시 싸움 좋아하시는 분 옛날에 막 싸울 때 별명들 있잖아요. 독사, 망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싸움을 하도 잘해가지고 별명을 망치로 줬는데 그게 마카비라는 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가리켜서 마카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이름이 나중에는 가문의 이름이 되고 왕조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 외경에 이름도 마카비 1서, 2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망치 1서, 망치 2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치라는 이름을 가진 정도로 이 유다는 아주 탁월한 그런 싸움꾼, 전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저항군의 지도권을 인수하면서 이때부터 그냥 전면적인 독립전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극적인 성공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이미 아무리 종이 호랑이지만은 군대가 있고 체제가 있잖아요. 이미 다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망치 부대는요. 이 마카비 부대는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식 전투를 벌이면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이 망치 때문에. 그놈 뭐 망치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골머리를 쓰다가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셀루코스의 루따에 주둔하고 있는 사령관인 세론이 직접 군대를 몰고 이 마카비를 치러 와서 보기 좋게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게 되니까 승리하게 되니까 이 유다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은 작은 독립을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난 3년 동안 안티오코스 4세가 회파시켰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제우스 상을 무너뜨리고 제우스 상을 올려놨던 제단을 부숴버리고 다시 제단을 짜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이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이 어두우니까 등잔을 찾아가지고 불을 켜는데
당시 사용 안 하던 등잔이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등잔을 켰는데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을 불을 밝혔습니다. 새 기름이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킵니다. 하누카라고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수전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전까지 없었던 유대의 새로운 절기가 탄생합니다. 수전절,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 하는데 율법에서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절기가 있었죠. 에스더 시대의 불임절. 이것도 똑같이 국가적인 운명이 바뀌는 아주 중대한 사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절기가 새로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카비 유다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성전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대한 승리가 아니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주 작은 지역의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던 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다른 지역 나라와 전투 가운데 사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죽게 되니까 두 명의 장군이 필립과 리시아스라는 두 장군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4세의 아들은 아직 어렸어요. 안티오코스 5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하니까 리시아스라는 장군이 그 안티오코스 5세를 옹립하면서 실권을 이렇게 휘두르게 됩니다. 이 틈을 틈타서 유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아직 이렇게 축출하지 못하는 이 셀루커스 왕국의 주둔군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남아있던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위되게 되니까 원병을 요청합니다. 구원병을 요청해서 이 리시아스 장군은 안티오코스 5세를 대동해서 예루살렘을 직접 군대를 가지고 침공에 들어갑니다. 이때 셀루커스 왕조는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코끼리 부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이렇게 페르시아 전투에 보면은 코끼리가 앞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여기가 이제 지역 자체가 옛날에 페르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산을 받기 때문에 코끼리 부대가 앞에 나가는데 이때 당시에 그 마따디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레아살이 아주 그냥 용감했기 때문에 코끼리 부대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코끼리 발에 짓밟혀 죽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다섯 명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어쨌든 이 리시아스 군대의 침략에 패한 이 반란군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고프니 산지로 도망칩니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맨날 뭐가 고파요. 계속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좀 역사를 보면은 고프니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다시 약해지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 역사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런 중에 또 셀루커스 왕조 내에 내분이 일어나게 돼서 셀루커스 4세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가 자신의 조카인 안티오코스 5세와 그를 옹이한 리시아스 장군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이때가 BC 162년입니다. 그러면서 데메트리우스는 정책을 바꿉니다. 최우선 과제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을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취한 행동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정책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다시 안티오코스 3세가 했던 정책으로 회귀시킵니다.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때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어떤 리더였는데 왕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리더였었어요. 종교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에게 아론의 직계우선인 야킴이라는 사람,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의 준말이 야킴입니다. 이 야킴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그리식으로 바꿔서 알키무스라고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는 계속 알키무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키무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유대 땅에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딱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시딤과 마카비 가문이 결별이 되는 거예요. 하시딤의 최종적인 목표는 종교적인 자유를 되찾는 것이 그 저항운동의 목적이었고요. 이 마카비 가문의 목적은 종교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독립을 원하는 그런 목표가 달랐어요. 그런데 1차적인 종교적인 자유가 데메트리우스에 의해서 회복이 되니까 더 이상 하시딤이 저항운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딤이 이 마카비 가문과 하스모니안 가문과 결별을 선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력이 약하게 돼요. 그런데 유다의 정치적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 데메트리우스는 대제사장 알키무스에게 그를 호위하는 소규모의 군대를 남겨두고 철수해서 자기의 수도인 안디옥으로 철수해 버립니다. 시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자 이 틈을 타서 유다는 또다시 고프니에서 배가 고프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재탈환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당시에 셀루커스 왕조와 대립을 벌이고 있는 로마에 연락해가지고 로마와 동맹을 맺습니다. 정치는 그런 거잖아요. 이에 불안을 느낀 데메트리우스는 유다가 로마와 동맹을 맺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데메트리우스는 다시 한번 서둘러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전투 가운데서 유다가 사망을 합니다. 망치가 사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마카베 혁명을 일으켰던 아주 강력한 군인인 유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때가 BC 161년이고 유다가 죽고 예루살렘은 또다시 셀루쿠스 왕조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마카비 왕 일가는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어요. 고프니 산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추위에 떨면서 거의 이렇게 다 멸절을 하는가 싶었는데 이때 또다시 또 이렇게 환경이 바뀝니다.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BC 150여 년에 셀루커스 왕국에 또다시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코스 4세의 숨겨진 아들임을 자처해서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사람이 데메트리우스의 왕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분이 일어나니까 유다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미 죽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형제가 요나단과 시몬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요나단이 계속해서 형에 이어서 갈릴리아식 전투를 벌여서 하나하나 다시 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커지니까 알렉산더 발라스와 데메트리우스가 이 요나단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어떤 그 요청들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요나단이 전에는 피신했던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이 두 경쟁자 사이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메트리우스는 요나단에게 유대 땅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테니까 자기 편이 되달라. 또 알렉산더 발라스는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실질적인 유대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아주 즐거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외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이 발라스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대제사장 여기 알렉산더 발라스가 데메트리우스를 이기고 승리해서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BC 140여 년에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 또 허무함에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카비 혁명의 역사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BC 142년부터 이제 마지막 마따디아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한 명 있죠. 시몬. 이 시몬이 드디어 이제 이 마카비 왕조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카비 왕조를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아 왕조, 가문의 이름은 하스모니아 왕조고 마카비라는 유다의 별명을 따서 마카비 왕조라고 합니다. 같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마카비를 이끌고 또다시 유다를 이끌게 됩니다. 근데 시몬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맏다디의 아들은 굉장히 아주 뛰어난 인물들인 것 같아요.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세 개의 정파가 있는데 하시딤, 또 마카비파, 그리고 친그리스파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정파를 통합시킵니다. 분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142년에 공식적으로 자기의 왕국을 선언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마카비 왕국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셀루쿠스 왕국의 합법적인 왕 데메트리우스 2세, 아까 데메트리우스 1세가 있었고 2세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시몬이 통치할 때부터 유다 왕국은 비약적으로 국운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2세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조세의 의무로서 면제시키시고 명실상부한 유다 독립을 시켜줍니다. 또 때맞춰서 유대인 의회 산헤드린이죠. 거기서는 이 시몬을 잠정적으로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왕위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 사회에는 그리스도 대망론이 시작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대망론이 이때부터 이 마카비 왕조가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런 대망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몬은 얼마 안 돼서 8년 만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요새를 방문하던 중에 자기의 두 아들과 더불어서 사이였던 프톨레미, 이름이 여러분 똑같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시몬의 사위입니다. 프톨레미에게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다행히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한 힐카누스는 이 장소에 없었어요. 게셀이라는 곳에서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프톨레미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 힐카누스까지 암살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시몬에 이어서 아버지 시몬에 의해서 두 번째 마카비 왕조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 힐카누스가 왕이 되면서부터 유다는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왕국의 영토가 솔로몬 시대 버금가는 회복된 그런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힐카누스는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이드메를 점령하고요. 또 이때 이제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고요. 또 이드메 원정에서는 유대계 개종을 요구하면서 강제로 이드메 사람들을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드메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드메예요. 이드메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에돔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원래는 여기 살았죠. 에돔이 여기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 유다가 약해지면서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여기까지도 에돔 땅이 됐는데 이 지역을 가르쳐서 이드메라고 불렀어요. 이드메 출신의 왕이 나오죠. 나중에 이스라엘에 누구죠? 헤롯 왕. 헤롯 왕이 바로 이드메 출신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한 힐카누스 때에 이드메를 점령하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나중에 100년 뒤에는 오히려 이드메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가 통치를 받게 되죠. 역사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반전이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여기도 오타가 남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1년밖에 통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아리스토블루스가 한 일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사마리아 건너의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이때 유다 백성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정착촌을 형성합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이스라엘 국민들을 옮겨가지고 유대인 정착촌을 만든 게 원조가 여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다르죠.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이죠. 거기를 건너뛰고 바로 갈릴리에 순수 토종의 유대인들을 옮겨가지고 거기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듭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가문이 이때 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인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아내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근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여자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였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아달랴 여왕 알죠? 그때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왕이 생겼잖아요. 7번째 왕. 근데 그 아달랴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근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정반대 왕이었습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이제 자기 남편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였거든요. 경쟁자를 다 죽였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갔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 얀네우스입니다. 하나 남은 시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나게 한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시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된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왕이 되어서 왕이 되자마자 용병을 고용해서 수차례 정복 전쟁을 펼친 끝에 이 유다를 마카비 왕조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제국으로 왕국으로 번창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나오죠? 알렉산더 얀네우스 시대 때의 유다의 영토입니다. 여기 요 색깔은 완전히 정복된 거고 여기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지면은 이 얀네우스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철저히 친그리스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얀네우스는 그리스식 전제 정치를 표방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바리새파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무려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을 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총수가 6천 명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죠. 거의 바리새인들의 씨를 말리다시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처결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죽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죽기 전에 후회를 합니다. 바리새파를 처형한 것을 후회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아내인 샬롬의 알렉산드라에게 바리새파랑 친하게 지내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는 여왕이 되면서 정말로 이렇게 바리새파의 그런 지지를 받도록 친밀하게 지내게 됩니다. 우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의 통치 기간 중 바리새파는 이전에 사두개파가 득세했다면 바리새파가 유대사회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남편과 달리 평화를 추구하고 변형을 이끄는 당시에 아주 인정받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살로메 여왕 시대 때 유다는 이렇게 거의 옛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죠.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간기 시대의 역사예요. 오늘 안 배우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그 얘기. 아시겠죠? 성경에서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하면 좋겠지만은 할 수 없이 스케줄상 오늘 여기서 이제 마감하지만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샬롬의 알렉산드리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67년에 BC 67년에 죽고 알렉산드리아 여왕은 장남인 히카누스 2세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왕위를 넘겨주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살로메가 죽고요. 엄마가 죽자 갑자기 그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이런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세계 어느 역사 가운데 왕자의 난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힐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가 4년에 걸쳐서 왕자의 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이런 와중에 국력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이제 또 국제 정세가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힐카노스 2세는요, 실은 정치에 별로 뜻이 없어요. 정치에 뜻이 없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정치에 뜻이 많습니다. 야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힐카노스 2세는 동생이 자꾸만 정치적인 어떤 야망이 있다 보니까 힐카노스 2세는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왕위를 물려주고 어떻게 했냐면은 왕궁과 자기 집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집으로 힐카노스가 가고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왕궁으로 와서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게 BC 63년입니다. 근데 이때 로마가 적극적으로 유대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셀루커스 왕조는 더 이상 유대 땅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약화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때 유대 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때 이 두 형제의 이런 왕자의 난 가운데 이미 일단락된 것 같은데 당시에 제3자인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두메 지역에 이쪽에 총독이었어요. 이두메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힐카노스 2세랑 굉장히 아주 절친이었어요. 근데 힐카노스 2세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왕위를 동생에게 이양하고 그냥 칩거에 들어가니까 안티파터가 계속해서 힐카노스 2세에게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모략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왕위에 물려줬지만은 이대로 있으면은 동생이 자기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동생이 분명히 그 경쟁자인 힐카노스 2세 당신을 죽일 것이다. 몇 번에 걸쳐서 이 안티파터가 와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근데 이 힐카노스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지 말고 이 옆에 보면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어요. 나바테아 왕국이 이쪽에 있는데 이 왕국에 가서 망명을 신청해서 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힐카노스 2세가 안티파터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 안티파터가 굉장히 달변가였는데 거기에 있는 이 나바테 왕에게 이 왕위 계승권의 정당성이 힐카노스 2세에게 있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의 참전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나바테아 왕이 5만 명의 군대를 6만 명인가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어느 날 갑자기 힐카노스 2세를 공격해 옵니다. 힐카노스 2세를 공격하니까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 났잖아요. 힐카노스 2세가 여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이 그렇게 한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망명했다가 갑자기 군대를 끌고 오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아주 망연자실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유다가 이미 그 유다 시대 때부터 마카비 시대 때부터 로마와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때 로마는 어떤 국내 정치 상황이냐면은 소위 삼두 정치라고 해서 제1차 삼두 정치가 시행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3명의 유력 인사들이 공동으로 로마를 통치하는 그 시대. 그때 그 삼두 정치의 인물 중에 하나가 폼페이누스. 들어보셨습니까? 이 폼페우스 장군이 아리스토블루스와 접촉을 하게 되고요. 이 폼페이누스 장군이 이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까불래.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나바테 왕국은 로마는 뜨는 별이었고 나바테 왕국은 그냥 자그만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바테 왕국의 이 아르탄스 3세가 로마의 경고를 듣고 군대를 철수합니다. 이때부터 폼페이우스가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유대 땅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됐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됐고요. 근데 여기 설명하는데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아리투스 블루스가 굉장히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면에서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 폼페우스가 때마침 시리아의 이제 어디 지역에 점령하고 거기에 점령지에 들어가서 무슨 의식을 행하는데 힐카누스 2세와 아리투스 블루스 2세가 다 어떤 초청받아가지고 귀족의 자영을 초청받아서 거기에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힐카누스 2세는 굉장히 겸손하게 서신했는데 이 아리스토 블루스 2세는 아주 기고만장하게 아주 성대한 아주 휘황찬란한 왕의 옷을 입고 아주 자기를 돋보이는 그런 아주 교만을 떨었어요. 그래서 이 폼페우스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도 똑같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폼페우스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3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함락시킵니다. 이때가 BC 63년이고 이때를 기점으로 마카비 왕조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까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사이에서 이렇게 관계를 펼쳤던 이 안티파터가 아들 헤롯이 급부상하면서 이 헤롯이 로마의 연주를 다서 그때부터 헤롯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유대 땅은 헤롯 가문이 그때부터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역사를 이제 여기까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너스로 이 마카비 왕조의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마따디아로 시작했던 이 마카비 왕조는 5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죠. 요한, 시몬, 마카비, 엘라살, 요나단. 근데 이 5명의 아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전투에서 죽든지 암살을 당하든지. 그렇죠? 근데 이 맨 마지막으로 남은 시몬이라는 아들, 둘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 왕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는 시몬으로 시작해서 요한 힐카누스 1세 그리고 또 알렉산더 얀네우스 아리스토 블루스 1세 이렇게 요 사이에서 아까 얘기했던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첫 번째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가 되었다가 1년 만에 남편 죽자 뒤를 이어서 시동생인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부인이 되어서 분이 됐고 그리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자 자기가 여왕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라와 알렉산더 얀네우스 사이에 난 아들들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요한 힐카누스 2세고 이 두 사람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 때 마카비 왕조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왕은 없었지만은 왕에 준하는 어떤 통치자들이 계속 존재했어요. 안티코노스. 근데 중간에 쭉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마카비 가문과 헤롯 가문이 어느 순간에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이 섞이게 돼 있어요. 어느 틈인가 헤롯 대왕 그 시대 때부터 이렇게 혈통이 섞입니다. 헤롯 대왕이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여러 명 있는 중에 한 명이 바로 마카비 가문 출신, 뭐라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마리암. 마리암이 마카비 가문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자기의 여러 부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이 합쳐지게 되면서 여러분 검은 글씨로 표시된 사람들이 전부 다 헤롯 대왕의 아들 내지는 손자들입니다. 손자면서 뒤에 헤롯 왕국의 왕들입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 이 유대 땅은 모두 팔레스틴 지역은 4개 나라로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봤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분봉왕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여기 굵게 표시한 이 이름들이 다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내진 손자들이 분봉왕이 됩니다. 실은 여기까지 역사를 제가 다루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다루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의해서 다루지 못하고 여기까지 마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한 6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다뤘는데 때로는 이해할 것 같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면은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티칭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날짜를 옮겨서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엔타임 적그리스도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리턴해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